생각보다 유가의 상승세는 뭐 시장의 걱정만큼 가파르지 않았고요.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고용 지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변곡점의 시기는 11월에서 10월 달로 조금 앞당겨진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뭐 사실상 지나고 봤을 때는 10월 달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러면 금리가 가파르게 빠질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 관련된 이슈들 10월 달, 11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하락했던 미국의 쉘터라든지 임대료 가격들을 얼마만큼 마이너스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실질적인 미국의 물가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인식들이 들기 시작하겠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답은 없이 질문만 던지겠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최근의 상황이 일단 사실 시장의 모든 중심이 채권 금리를 가장 먼저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중동 지역에서 불거진 리스크까지 이제 더해지게 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브리핑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네. 뭐 9월 FOMC 이후에 뭐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내년도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금리 상승의 촉발제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고 뭐 기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좀 가세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미국의 펀더멘탈들도 뭐 향후에 뭐 미국의 정책 금리를 조금 길게 유지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발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의 금리들은 매일매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상승 촉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안 그래도 4분기의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데 여기에 유가 상승세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들도 뭐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이끌어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연휴 기간 동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이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 뭐 첫 번째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압력들로 연결되면서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유가의 상승세는 뭐 시장의 걱정만큼 가파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는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톤 자체가 뭐 약화되다 보니까 뭐 연준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결국에는 글로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서 사건 이벤트 직후에는 미국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위주로 뭐 10bp 넘게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가 거의 고용지표의 한 주였잖아요. 특히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 그 직후에 상당히 헤드라인 그 수치만으로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와,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뜨겁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뛴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록 진정이 됐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전쟁 얘기가 나와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그럼 시장이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건 굉장히 뜨거운 고용.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고 고금리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이걸 제일 1번으로 무서워하는 건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뭐 고용 지표가 좋다 보면 결국에는 연준이 뭐 다른 펀더멘털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는 시기 자체를 이연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고용 시장 자체는 좋지만 고용을 제외한 주택이라든지 다른 이제 기업들의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부작용의 그 강도와
효과와 부작용의 기간들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주가라든지 위험 자산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 측면에서도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고금리 기간을 장기간 유지시키면 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고용 지표의 헤드라인 자체는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30만 명을 상회하면서 뭐 일종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풀타임 고용보다는 파트타임 고용 위주로 뭐 증가를 했다는 측면에서 뭐 시장은 이 고용 지표 자체를 100% 신뢰하고 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민간 고용보다는 정부 주도의 고용 자체도 늘었다는 거는 뭐 결국에는 고용의 지속성 자체도 여전히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록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었지만 뭐 고용 지표의 연속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들도 컸기 때문에 저는 뭐 고용 지표의 서프라이즈가 연준의 고금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뭐 발언들의 톤 자체의 변화들을 보면 오히려 뭐 매파적인 톤보다는 비둘기발적 네네. 톤으로 변한 연준 위원들의 그런 색채들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지표 뭐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연준의 톤 그리고 국채시장의 금리의 변곡점 방향성들도 조금 저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지표 뭐 헤드라인 수치는 그렇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그럴 만한 게 아니구나라고 좀 다시 해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국채 금리의 급격한 가파른 금리 상승이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어쨌든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준 위원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분위기를? 맞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금리를 올리면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인데 그렇죠. 이번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안 올렸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뭐 20-30p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사실상 정책금리를 인상한 효과 자체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긴축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 단기도 그렇고 장기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한 긴축의 효과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어 효과는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뭐 일련의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시장의 패드 워치도 11월 달 인상에 대한 전망 확률이 여전히 30%를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의 생각 그리고 연준의 생각은 뭐 아무래도 11월 달에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게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6 수준이거든요. 사실 절대적인 레벨로 보면 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10월에 고점을 인식을 하느냐, 시장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월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11월 달을 변곡점으로 봤었어요. 아무래도 11월 달 FOMC 전후로 연준의 색깔도 많이 달라질 거고 실질적으로 연준의 기나긴 긴축에 대한 사이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고용 지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변곡점의 시기는 11월에서 10월 달로 조금 앞당겨진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뭐 사실상 지나고 봤을 때는 10월 달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러면 금리가 가파르게 빠질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국채 수급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첫 번째로는 연준은 여전히 QT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굵직굵직하게 미국 국채를 사는 기관들도 여전히 부진한 수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리의 상승 속도 자체는 점점점 제어가 될 거고 뭐 상승하는 일수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일수가 많아지는 부분들로 조금 10월 달에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10월 달 넘어가고 11월 달 FOMC를 또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하락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11월 전후로 해서 연구원님께서도
연구원께서도 예상은 하시지만 네. 그 가파른 하락이 아니라 네. 강도라든지 네, 그쵸. 세기, 네. 뭐 속도 그쵸. 이런 면에서의 좀 뭐 제어가. 하루에 10bp씩, 20bp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는 네.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렇군요. 그럼 그 변곡점이라는 건 이미 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게 있는 겁니까? 어떤 걸 기다리면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국제 유가 관련된 이슈들이 과연 지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개입들로 인해서 규제적인 개입들로 인해서 조금씩 안정이 될 건지에 따라서 뭐 변곡점에 대해서의 확신이 조금 더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지표인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CPI랑 이제 나머지 PC 같은 실질적인 물가 지표들이 그동안 하락했던 미국의 쉘터라든지 임대료 가격들을 얼마만큼 마이너스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뭐 근원 물가라든지 실질적인 미국의 물가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인식들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유가 상승분에 따른 플러스 압력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쉘터 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들이 얼마나 클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지표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게 또 그쵸. CPI, PPI가 발표가 되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도 국채 금리가 많이 최근에 올랐죠. 그쵸. 네.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연휴 지나면서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하나요? 네. 이 조기 편입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은 있었지만 올해는 좀 힘들 거야라는 시각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한다. 긍정적인 뭔가 얘기가 있을 때 그 전후로 몇 개월 전부터 외국 자금도 들어오고 액티브 펀드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WGBI에 편입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제 3월달 러셀 발표에서 생각보다 이제 한국의 WGBI에 대한 정성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컸었고 뭐 9월달에 편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컸었는데 일주일 전 이제 뭐 금감원 쪽에서 뭐 WGBI 편입에 대해서 뭐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식의 조금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짝 기대를 맞아요. 했다가 이제 9월 말에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WGBI가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실질적인 편입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3번 정도 이제 이번 3월달, 9월달, 내년 3월달까지 3번 정도 편입 실패를 할 가능성들도 마찬가지로 높겠죠. 그러다 보면 사전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뭐 그 이유들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WGBI 편입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 9월 달에 워치리스트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자금 규모가 대략 10조 정도 됩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인들이 나가는 게 이론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채권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한국 채권에 대한 저평가 측면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건데 이번 3월 달에 실패하고 9월 달에도 실패하고 또 내년 또 3월 달에도 실패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뭐 연준이 내년도 적어도 6월 전까지는 5.5%라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시각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미 금리차 역전 그리고 재정 차익 거래 축소에 따른 유출 유인이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들 보면 올해 이제 7월달, 8월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순투자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다가 네. 9월달 그리고 10월 초까지 조금 주춤해지는 흐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출을 해보면 아무래도 올해 뭐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뭐 올해 1, 2, 3분기 들어왔던 물량만큼 4분기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조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여기다가 뭐 지금 국내 수급 자체도 미국 국채 금리에 크게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인 모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채권 금리의 조금 부정적 상승의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3분기에는 2분기까지보다는 외국인이 원화채권을 매수하는 흐름이 강도가 좀 약해졌다. 수치상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제일 큰 원인이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실패하고 나서의 약간의 실망감 이게 크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다양한 재료가 네.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님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건 내년 9월. 맞습니다. 내년 9월. 그럼 이 동안에 어떤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거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단 걸림돌이 크게 세 가지가 네.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의 국채에 대한 과세 폐지. 과세 폐지. 네. 네. 그 양도소득과 이자 차익에 대한 과세 폐지는 이미 비과세로 작년부터 바뀌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통합결제기구라는 유로클리어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냐.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아무래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전면 개방. 요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지금 정부의 프로세스에 근거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실제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다고 가정하면 일단 내년 3월은 물이 건너간 거고 빨라서 내년 하반기 6, 7월 정도에 정말 확정이 되면 9월달 편입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지만 9월이라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금 그렇죠. 흐름을? 이게 토탈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대략 600억 달러 네. 정도 돼요. 이게 인덱스 지수의 한국이 대략 2% 조금 넘게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 고려하면 600억 정도 들어올 건데 그중에 사전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에 멕시코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편입 사례를 보면 그래도 매월 10%에서 20% 정도는 정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자금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편입이 된다고 해서 100% 들어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내년부터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고 국내도 조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유출보다는 유입의 가능성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는 약간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이 2,700억 원 넘게 캔코로 넘어갔다.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80 몇 곳 중에서 70곳이 넘게 좀 부실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PF 문제들이고요. 해당 금융사들이 투자한 부동산 PF라든지 부동산 신탁 관련된 그런 투자건들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 결국에는 앞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차원들에 대한 문제들은 크게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던 게 이제 결국에는 브릿지에서 본 PF로 넘어가고 거기서 건물이 지어져서 그걸 팔아서 투자 자금들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브릿지론의 차원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본피로 넘어가지 못하면 투자했던 토지들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경락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일부는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많이 태웠던 금융사들의 같이 동반 부실될 가능성들이 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되냐? 첫 번째로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차환에 대한 부담감들을 덜어내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다 보면 부동산 가격들은 다시 조금씩 진정을 찾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에 과거처럼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PF 사업 건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정말 많이 남은 거죠. 이제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당분간 동결이 될 거고 내년도에 인하 사이클이 진행된다고 해도 빠른 시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레고랜드 때처럼 지금 부동산 관련된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단기 자금 시장이 다 위축이 되냐 뭐 그걸 제가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한 번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들은 계속 마련이 되고 있어요. 뭐 한국은행에서는 표면상 금리 인하는 하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지원 정책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작년 말 올해처럼 크레딧 시장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저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의 흐름들을 보면 뭐 조금씩 스프레드 자체는 벌어지고는 맞아요. 있어요. 근데 뭐 이전처럼 이게 급격하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라든지 금융사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조금 라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작년처럼 그런 사태로까지 발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로 돌아서는 거 한국은행이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을 좀 보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19일에도 이제 금통위가 있지만 동결을 예상하고요. 인하는 좀 어렵겠죠. 내년도 좀 이렇게 뒤로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된 기관이 아닐 수 있다라는 뭐 총재의 발언도 뭐 이게 뭐 농반이긴 하시겠지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금리 변화를 인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연준이 꼭 해야지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아니고요. 연준의 기조가 기존의 매파적인 색채, 인상 긴축에 대한 강조 색채에서 조금은 이제 완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이닝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도 저는 얼마든지 변화될 소지가 있고 조금 더 급하다면 연준보다 먼저 한국은행이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들은 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근거는 내년도 국내 펀더멘털이에요. 뭐 내년도 미국의 물가는 국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펀더멘털 지표들도 국내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내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진 강도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수출이 기저적으로는 조금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 수출도 뭐 저는 뭐 딱히 기대하는 바 없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지금 가계대출 누중이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가계들의 실질 구매력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가계들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정부 지출도 올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 예산안에 근거를 해보면 그럼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겨우 1%를 넘는 수준이 될 것 같고 물가는 2%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뭐 정책금리의 긴축 기조보다는 완화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이 먼저 그 당위성이 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채권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개인분들이 외국인 자금은 3분기 들어서 좀 준다라고 했는데 개인분들은 올해 들어서 좀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채권 쪽으로.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채권 투자하기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 얘기를 도대체 몇 개월째 듣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장기물 중심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겁니까? 이게 채권 투자를 하셨던 분은 두 가지 네. 분으로 나뉘실 거예요. 첫 번째는 ETF를 사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채권이라는 그 상품 자체를 사신 분들이실 네. 거예요. 근데 채권이라는 상품 자체를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으실 건데 올해 연초 또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ETF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많은 손실을 보셨을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채권 투자에 적기냐?
또 그럼 두 가지로 나뉜 거죠. ETF는 아직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곡점이 오는 부분들은 맞을 건데 예전만큼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ETF 상품의 특성상 이제 운용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녹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가격의 반등 자체는 생각보다 폭도 낮고 조금 더 딜레이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 기본적인 채권이라는 상품 자체는 괜찮냐? 네. 채권은 만기 보유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상품이고, 뭐 누군가는 뭐 수익률이 낮다라고 해서 채권에 대한 상품들을 좋게 보진 않겠지만, 뭐 예금보다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의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높은 표면 금리를 주는 채권에 대한 투자 시점은 뭐 적기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 부분은 맞는 거죠. 뭐 지금 뭐 채권을 사세요라고 제가 뭐 강력하게 네네네.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투자군으로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상품 뭐 그 중에서도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 채권 위주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 최근 시장의 분위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